오후 햇살이 비치는 동네 슈퍼 앞 평상에 아줌마들이 의문과 걱정에 쌓인 얼굴로 모여듭니다.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숙 씨 못 봤어요? 박 할머니도 생각났다는 듯이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라고 하자 이상의 여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었잖아. 김 여사 고개를 저으며 방에 가봤는데 짐은 다 그대로예요. 옷도 신발도. 박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혹시 도망간 거 아냐? 그럴 리가. 정숙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요 며칠 계속 불안해하더니 박 할머니가 맞장구를 칩니다. 내 말이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어. 그렇게 젊고 어여쁜 여자가 왜 최영감 같은 노인을. 김 여사 손살에 치며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정숙 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과거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라는 미자 씨의 말에 모두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최영감 집에 가서 확인해 봐요. 누군가의 제안에 여자들은 그러자며 최영감 집으로 갔어요. 영감님 계세요. 여자들이 노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최영감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감님, 정숙 씨가 안 보여요. 정숙 씨 어디 갔어요? 예, 뭐요? 정숙 씨 어디 갔는지 아시나 해서 왔어요. 덤덤한 표정 때문인지 김 여사도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돌아올 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소. 곧 돌아올 거요. 김 여사 영감님은 왜 그렇게 태어나세요? 부인이 사라졌는데요. 그 사람, 자기 갈 길 가는 거요. 네, 갈 길이라고요? 곧 돌아올 거요. 걱정 말고 그만들 돌아가시오. 무언가를 다 안다는 듯한 최영감의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여자들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정숙은 자기 갈 길 가는 거요.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아니, 이순자였고 박미영이었고 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평생 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그러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도망자인 저를 한 어르신이 구해주셨습니다. 폐지를 줍는 남루한 어르신.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그 도움으로 꽃처럼 피었다. 바람처럼 사라져도 좋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빛이 전하는 사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감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정숙에게 달려가서는 이와요, 이봐. 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흔들어 봤지만 정숙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영감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최영감은 정숙을 리어커에 태우고 병원을 향해 뛰었습니다. 며칠 전 정숙을 스쳤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정숙은 보호자 최철수란 이름표를 달고 입원을 했습니다. 이틀 반 만에 의식이 돌아온 정숙은 깜짝 놀라 일어났지만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영감과 김 여사가 와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눈을 떴을 때 놀람을 줄이기 위해 최영감은 반장 김 여사에게 하루 한 번씩 면회를 가봐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마침 김 여사가 막 병실을 들어올 때 정숙이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 이제 정신 좀 들어요?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이 동네 반장.
우리 동네에서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야지. 최 영감님이 폐지 주우러 갔다가 대문 앞에 쓰러진 그쪽을 리어커에 싣고 입원시켰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숙은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전 이제 가봐야 합니다. 정숙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 발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정숙을 다시 앉히며 병원에서 안정을 더 취하라 했어요. 했어요. 정숙은 극구 아닙니다라며 일어서려다 순간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영양실 쪽까지 겹친 정숙은 하루 꼬박 더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최 영감과 김 여사는 정숙이 일하는 집에 갔습니다. 정숙이 입원을 했으니 며칠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주인은 정숙의 가방에 소금을 뿌려 마당 끝에 던져둔 뒤였습니다. 놀라는 두 사람을 향해 주인은 병자 주제에 남의 가정일을 보는 게 말이 되냐며 재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최 영감과 김 여사는 할 말을 잃은 채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그럼 어디로 퇴원을 시키지? 라고 합창하듯이 말했죠. 정숙의 거처가 고민됐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집에 방도 많은데 거기 방 하나 내줘요. 몸 나을 때까지 그래야 하지 않아요? 잠자코 듣고 있던 최 영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구두쇠 노인이 웬일이냐며 김 여사가 놀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최 영감님 집으로 가자 했습니다. 안 된다며 정숙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인이 했던 말들을 일부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두 줄기 선명한 자욱을 남겼습니다. 갈곳 없는 걸 인정한 정숙을 부축하며 셋은 주차장을 향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옆을 지나치는데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휘청했습니다. 아이고, 이봐요. 김 여사가 놀라 정숙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김 여사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정숙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최 영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생각보다 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잘 정돈된 아담한 잔디밭을 지나 현관을 들어섰는데 방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안 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운 없는 정숙은 최 영감이 안내하는 방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떠보려 했지만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밤새 걱정이 되어 방문에 귀를 대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최 영감은 최소한 며칠은 더 쉬어야 할 것 같소라고 하고는 손수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정숙도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죽을 먹었습니다. 그쪽이 병원에서 약 받는 거 봤소. 그 기와집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도 알고 있소.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마음 편히 먹고 푹 쉬어요. 난 30년 전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 아니니 안심해도 됩니다. 정숙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본능에선지 최 영감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정숙은 이 좋은 집에 사는 분이 폐지를 줍는다니 무슨 사연이라도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영감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꺼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서울은 가난과 폐허뿐이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이 낙엽처럼 힘없이 쓰러지는 거리. 15살 최철수도 그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바싹 마른 몸을 한 철수는 겨우 걸음을 옮겼지만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승용차가 서더니 한 청년이 내려 철수를 번쩍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뜬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자신이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니 깜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이제 일어났냐고 인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 음식을 먹었습니다. 체면도 부끄럼도 있고 허겁지겁한 상을 순식간에 다 비웠습니다. 배가 불러오니 초라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욕실을 안내했습니다. 새 옷을 가리키며 목욕 후에 입으라고도 했습니다. 의리의리한 목욕통 안으로 뜨거운 물이 넘치도록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꿈인지 생시인지 볼을 꼬집어도 봤어요. 목욕을 마치고 준비된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는데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철마다 새 옷을 사주시던 어머니, 흐뭇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나무로 내려오는 피난길 생각도 났습니다. 빗발치던 총알을 피해 아들을 안고 쓰러진 부모님, 폭격이 멈추고 눈을 떴을 땐 주변엔 시체뿐, 철수의 부모님들도 오로지 아들을 품은 채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통곡하면서도 다시 나무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을 회상하니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노크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긴 남북 운송회사 회장님 댁인데 거래처 가시는 중에 쓰러져가는 나를 발견하고 김 기사님이 회장님 지시대로 나를 안전하게 침대에까지 눕혀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2년 전 아들을 잃은 후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화려한 거실 소파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눈부시도록 멋진 모습의 할머니, 그분이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멋진 모습이 됐구나.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가족관계며 고향이며 갈 곳은 있는지. 저의 대답을 듣는 내내 안타까워하시던 그분의 눈빛이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있죠.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거기서 일해보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철수는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곳이 청계천에 있는 작은 양말 공장이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했더니 웃으시며 아니야, 내게 보답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면 된다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폭격을 피해 피난 중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일자리까지 찾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철수는 감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공장 일은 즐거웠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쉽게 일을 익혔습니다.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저금을 했습니다. 기계도 다룰 줄 알고 관리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새 여직공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22살의 순자,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일을 배우는 게 느렸습니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 반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김순자, 자꾸 이러면 안 돼.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철수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기계 다루는 법.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철수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고맙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철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달 후, 점심시간에 철수는 항상 혼자 구석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제가 싸왔는데 너무 많아요. 같이 먹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요. 빵만 먹으면 몸 안 좋아요. 순자는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주었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지만 철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계속 같이 먹어요. 그날부터 둘은 매일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1년 후, 철수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을 붉히며 네, 말끝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다시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하지만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도 가난해요. 같이 열심히 살면 되죠.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1960년 철수와 순자는 조촐하게 결혼했습니다. 하객도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럼요. 나중에 우리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둘은 꿈을 꾸었습니다. 신혼집은 판잣집의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3평도 안 됐지만 창가에 화분도 키웠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 먹는 저녁은 그림처럼 행복했습니다. 둘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집 계약금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기도 가질 수 있겠네요. 둘은 웃으며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965년 겨울, 결혼 5년 차, 둘은 드디어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순자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아기 가져도 되겠어요. 그래요. 내년 봄에는 그해 겨울, 순자는 임신했습니다. 순자는 배가 불러왔지만 아직은 견딜 수 있다며 계속 공장을 나갔습니다. 오후 2시쯤 불이야, 불이야. 순자가 일하는 곳에 전기과열 라인이 폭발했습니다. 거기 있던 5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손을 써볼 겨를도 없었고 2층에 도착했을 때는 시신과 기계와 천장이 엉켜 거의 사라졌었죠. 철수는 불길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 순자도 뱃속의 아이도 잃었습니다. 사흘 후 철수는 아내의 시신을 화장터에서 받았습니다. 작은 항아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아기 만나지도 못하고. 철수는 울었습니다. 불탄 공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장은 재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들 미안하오. 공장을 그만둬야겠소.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의 제안. 일주일 후 사장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 씨, 네 사장님. 공장을 맡아볼 생각 없소? 네. 나는 이제 늙었소. 다시 시작할 힘이 없소. 하지만 자네는 젊고 능력도 있소. 하지만 저는 돈은 내가 조금 대줄 수 있소. 나머지는 자네가 벌어서 갚으면 되고.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순자가 죽은 그 공장을 내가 맡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뱃속 아이도 아내 순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곳.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는 홀로 공장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허를 치우고 벽을 세우고 기계를 수리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공장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공장이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점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복지 좀 늘려주세요. 안 돼. 회사가 어려워. 사실 회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돈을 썼다가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사장님, 이웃 공장이 화재로.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도와주면. 안 돼. 철수는 냉정해졌습니다. 외로움. 50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70이 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박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멀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철수는 흐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도왔어. 여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벌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만 남기고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시작하여 일군 재산이니 다시 빈손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남은 기운이 있으니 폐지를 주우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주 행복합니다. 죽은 아내와 세상 빛도 못 본 아이를 지키는 마음으로 박 할머니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마을 사람들은 내가 이 집을 지켜주러 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최영감 얘기를 듣는 동안 철저히 청렴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최영감의 삶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영감이 눈물을 닦으라며 손수건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밤에 악몽을 꾸는 것 같던데 무슨 사연인지, 그리고 무슨 약을 먹는지. 네. 우울증, 공황장애 영양실조. 정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주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소? 내 미영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본명은 김정숙. 저는 젊은 시절 대기업 비서로 일하며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그녀는 같은 회사의 부장이었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결혼 5년 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만 10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감당할 테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았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의 협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신 부인 참 예쁘던데 우리가 좋은 자리 하나 소개해줄까? 당신 혼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부인이 도와야지. 너 마누라가 얼굴 마담으로 나서면 한 달이면 다 갚을 수 있는데 어때? 협박과 모욕이 이어졌고 정숙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를 인질로 잡아서 남편을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낮엔 돈을 구하러 다니고 밤마다 집에 쳐들어와 남편 보는 앞에서 제 손발을 묶고 모욕을 했습니다. 저로 괴로움이 더 커지는 남편을 위해 아무도 몰래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만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도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기차에서 내린 정숙은 역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머리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녀는 가위를 꺼냈습니다. 싹둑, 싹둑.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30분 후 거울에는
짧은 단발머리의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이순자야. 설거지하는 여자.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해운대 횟집. 일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하겠어요. 주인 아저씨는 정숙에. 아니, 이제는 순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이 고운 게. 설거지 일 해본 적 있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요. 하루 5만 원. 숙식 제공.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어 사는 일상. 순자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재료 받아오기, 설거지, 청소, 다시 설거지.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쉬엄쉬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쫓아오는 꿈, 남편이 쓰러져 있는 꿈, 그리고 김정숙, 어디 있어? 나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림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최소화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식당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글쎄요, 손님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 형수입니다. 꼭 찾아야 해서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순자는 주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남자가 나간 후 사장님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순자 씨, 혹시 저 사람 알아요? 아니요. 이상하네. 순자 씨 뒷모습 보고 뭔가 아는 것 같은 표정이던데.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밤의 탈출. 그날 밤,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월급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쪽지를 썼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급히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순자. 부산역 첫 차를 기다리며 순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찾는 거야? 제발 그냥 놔둬. 공장의 야간 근무자. 대구 서부공단. 순자는 이번에는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박미영. 야간 근무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좋아요. 작은 섬유 공장.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미영은 가발을 쓰고 일했습니다. 마스크도 항상 썼습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이상하게 보였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참 조용하네요.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50대 김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 원래 말이 없어서요. 그래도 일은 제일 잘해요. 우리 라인 생산량 1등이래요. 미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우정.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 언니는 미영을 챙겼습니다. 미영 씨, 김밥 하나 더 먹어요. 너무 말랐어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긴. 아픈 거 아니에요? 자꾸 약 먹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냥 영양제예요. 사실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어느 날 김 언니가 물었습니다. 미영 씨, 가족은요?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없어요. 미안해요. 괜한 질문. 아니에요. 언니가 제 가족 같아요. 김 언니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같아요, 미영 씨가.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그림자.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공장 정문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었고 한 명은 탐정처럼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여자 본 적 있으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또 왔어.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미영 씨, 어디 가요? 출근 시간인데. 김언니가 불렀지만 미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창문, 공장 뒷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미영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높이는 2미터쯤.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변기 위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거기 있어요? 밖에서 김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 무슨 일이에요? 미영은 눈물을 닦고 창문 밖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쿵. 공장 뒤편 풀숲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일어섰습니다. 미영 씨, 김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대구요? 미영은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택시를 탈 돈도 아까웠습니다. 1시간을 걸어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손님, 어디 가세요? 광주요. 왜 광주라고 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그녀는 공중전화로 공장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미영 씨,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영 씨,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언니는 저를 모르는 게 나아요. 언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미영 씨, 행복하세요,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에서 광주행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2-3, 광주 세 번째 도피 2200-2500. 작은 교회. 광주에 도착한 미영은 또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최정희. 광주역 근처 쪽방촌에 방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일자리를 찾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광주 사랑의 교회. 무료 급식 봉사자 모집. 정희는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봉사하러 오셨어요? 50대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정희입니다. 정희 씨 환영합니다. 정희는 일주일에 3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배식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정희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의 말에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도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가정부 일자리. 한 달 후 목사님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혹시 가정부 일 해보실래요? 아는 집에서 사람 찾는데. 가정부요? 네. 집도 크고 월급도 괜찮대요. 숙식 제공이고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2-4, 가정부의 집 2500-2800. 첫날, 광주 상무지구의 큰 빌라. 정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4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최정희 씨죠? 들어오세요. 집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방은 저쪽이에요. 짐 풀고 나와요. 네. 정희의 방은 다용도실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불편한 시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집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정희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새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 교회에서 소개받았어. 안녕하세요. 정희가 인사했지만 남자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차가운 일상. 여주인은 까다로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거지를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청소도 다시 하세요. 구석구석 안 보여요. 네. 정희는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는 정희 방 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정희 씨, 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매일 밤 문고리를 확인하고 의자를 문 앞에 세워두고 잤습니다. 2-5. 정신과 치료 시작 2800-3200. 안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악몽은 더 심해졌고 손은 항상 떨렸으며 식욕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파요?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주희망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희는 한참을 병원 앞에서 서성이다 들어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진료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40대 여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3년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이 보이네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힘드셨죠? 그렇게 이 조용한 시골까지 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최영감 역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딱한 사정이구려. 괜찮다면 여기서 지내시오. 돈 안 받을 테니. 멋쩍게 웃으며 최영감이 말하자 정숙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아니, 그 영감탱이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려왔대? 반장 김 여사가 정숙이 오게 된 여정을 해명해도 다음 날 되면 또 수군거렸습니다. 청학동 재개발을 앞둔 낡은 달동네. 3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어느 봄날 꽃처럼 파고든 정숙은 어디서나 화제거리였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들어올 때 봐둔 잔디며 장독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달큰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곱고 단정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흰 피부에 고운 이목구비,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다니는 모습은 마치 옛날 영화 속 주인공 같다며 동네 사람들은 뒤를 쫓아다니며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최영감이었는데 이른을 훌쩍 넘긴 그는 동네에서 소문난 구두쇠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며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 동네 잔치에도 절대 참석하지 않고 이웃이 어려워도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두쇠 양반이 병원비를 내주고 지금은 병간호까지 도맡다니. 정숙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여사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 앞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제가 새벽에 산책 나왔다가 그냥... 괜찮으셨을까요?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김 여사가 돌아보니 정숙 씨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숙 씨. 이걸 왜? 제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아파 고생하는 박할머니 집 앞을 지나다가는 자연스럽게 빨래를 널어드렸고, 혼자 사는 이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리를 들으면 직접 죽을 끓여 가져다 드렸습니다. 정숙 씨,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공손했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 풍기는 순수함과 단정함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정숙 씨가 온 이후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또 김치를 담갔대. 우리 집에도 갖다 주시더라.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정돈했고, 낮에는 최영감의 집안일을 하면서도 이웃들을 살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정숙 씨, 저희 손주가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물론이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녀는 동네 잔치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준비를 도왔고, 장례가 있으면 밤을 새워 상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왜 최영감과 결혼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 씨, 고향이 어디세요? 누군가 물으면 그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디가 고향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최영감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인색하기로 소문난 그가 동네 경로당에 쌀을 기부한 것입니다. 영감님, 이게 무슨...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이웃끼리 나눠야 한다고. 최영감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다 유리창을 깨도 화를 내지 않았고, 명절이면 떡을 돌렸으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 형편을 은근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영감을 참 잘 만났어. 아니야, 영감이 정숙 씨를 잘 만난 거지.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체 정숙 씨는 누구일까? 왜 이곳에 온 걸까?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김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 근처에 정숙이라는 분 사시나요? 정숙 씨요? 저기 저 집에 사시는데요. 남자는 김 여사가 가리킨 집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천천히 그 집으로 걸어가 녹색 대문집 정숙 씨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 얼굴이 창백해진 얼굴로 순식간에 대문 뒤로 숨었습니다. 콩닥거리는 심장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 발자국이 열린 대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러날 의지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한 발 내디뎌 남자를 맞았습니다. 도련님 결국 여기까지 저를 찾아오셨네요. 형수님,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드세요. 정숙 씨는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행히 최영감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도련님이라고 불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찾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형수님이 이런 곳에 계실 줄은. 아, 도련님 미안해요. 도련님이 절 찾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전 도망 다녔어요. 정숙의 이 말에 도련님인 현수는 놀라하니 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팔아넘기 살까봐. 제가 왜 형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겠어요? 형이 너무 힘들 때 제가 집을 나왔으니까요. 저만 그들의 조건을 들어주면 형님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만 같았어요. 여러 공포로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선지 온갖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공포심에 정숙은 내내 몸이 떨려왔어요.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수님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이가 죽었어요?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엔 파노라마처럼 파고드는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으로. 여보, 축하해요. 부장 승진이라니. 정수가 다 당신 덕분이야.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때의 절망하는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는 정숙의 얼굴은 슬픔으로 상기되어 갔어요. 그때 시동생 현수가 말을 이었어요. 네. 3년 전에 간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형수님만 찾으셨어요. 형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다려진 흰색면 손수건이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사랑을 담아 마이너스 정숙. 형이 마지막까지 이걸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신혼 때 놓아준. 네. 병원에서도 마지막 순간에도 놓지 않으셨어요. 정숙 씨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수놓았던 그 손수건. 남편의 체온이, 세월이, 그리움이 배어있는. 여보.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형수의 물음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있으면 그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채권자들이 나를 이용하려 할 게 뻔했으니까.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떠돌며 식당 일, 청소 일, 가사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항상 변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들 눈에 띄면 전 어디로든 끌려갈 것 같았어요. 내 시동생 현수는 고개를 떨구며 슬퍼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15년 걸렸지만. 그리고 형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빚을 다 갚았다고? 네. 재기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공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건강을 다 잃으셨어요. 정숙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미안해요. 형수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형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형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덕분에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형수님이 자기를 지켜주려고 떠난 거라는 걸 안다고.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왜 여기 계세요? 이 할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예요? 정숙 씨는 최 영감의 집에 머물게 된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청소와 식사 준비만 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네, 둘 다 상처받고 혼자 살아온 사람들. 정숙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영감님이 청혼이라도. 현수는 멋쩍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서류상으로만. 제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으려면 부부 행세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셨어요. 정숙은 미안한 마음에 낮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형수님 힘든 상황에 위로가 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전 최 영감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랑 혼인신고 하시오. 왜요? 당신도 숨어 사는 게 불편할 거 아니오. 내 배우자가 되면 신분이 확실해지고 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고. 하지만 사랑하자는 게 아니오. 그냥 같이 살자는 거지. 서로 의지하면서. 정숙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살면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받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을 이곳에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고 싶은 표정의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골목길에서 동네 아이들이 뛰놀고 평상에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련님, 네, 형수님. 그 이산소가 어디예요? 경기도 양평이요. 그곳에 가보고 싶네요. 언제든지 모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네. 정숙은 시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편해요. 여기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어요. 과거도 묻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정숙이로 살 수 있어요. 여기선. 하지만 형이 남긴 재산도 있고 그건 조카들한테 주세요. 제가 자격이 있나요? 나는 여기서 영감님 옆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형수님 찾으면 돌려드리라는 유언을 남겼으니 재산은 형수님 몫으로 드려야 해요. 난처한 표정을 짓는 시동생. 현수는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미끄러지듯 동네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수가 떠난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한테 누가 찾아왔대. 고급 차 타고 온 남자래. 혹시 정숙 씨 옛날 애인 아니야? 아니면 친척? 소문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누군가 물었지만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아는 분이 잠깐 다녀가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궁금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슈퍼 앞이 쓸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라, 정숙 씨가 오늘 안 나오셨나? 김 여사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숙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 어디 가셨나 봐요? 영감님, 댁 부인 어디 가셨어요?
사람들이 물었지만 최 영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다녀온다고 했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정숙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정숙 씨가 이렇게 말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최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곧 돌아올 거요. 영감님은 왜 그렇게 태어나세요? 부인이 사라졌는데. 그 사람, 자기 갈 길 가는 거요. 사람들은 영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졌습니다. 정숙 씨가 원래 사기꾼이었대. 영감 재산 노리고 온 거래. 그래서 도망간 거래.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도, 돈도, 심지어 자기 물건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사람처럼.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평상에 모인 사람들 앞에 최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왔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최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소. 자기가 행복하려고 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산 사람이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소. 오래전에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소. 최 영감은 정숙이 떠나기 전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감님, 제가 며칠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다녀오시오. 혹시 제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알고 있소. 정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부터 알았소. 당신이 언젠가 떠날 거라는 걸.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소. 우리가 함께한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소. 최 영감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 사는 게 뭔지 알았소. 베푸는 게 뭔지, 이웃이 뭔지. 70년 만에 처음 알았소. 저도 여기서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숨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럼 됐소. 가시오.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하지만 나는 괜찮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인연들이 있으니까.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평에 갔소.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산소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했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이한테는 20년을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소.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소. 최 영감은 정숙이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감님께 평생 숨어 살았던 제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햇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감님과 이 동네 분들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2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늦었지만 그분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영감님도 이제 혼자가 아니시죠? 이 따뜻한 이웃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영감님께 드린 유일한 선물입니다. 행복하세요. 정숙 올림. 편지를 듣고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그런 사연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네. 김 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편안하겠지. 가족 곁으로 갔으니 최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준 게 뭔지 아시오? 네, 함께 사는 법이요. 나누는 법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온 이후 동네는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고, 나누는 일이 많아졌고, 외로운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해 봄, 청학동 재개발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이사를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최 영감도 짐을 쌌습니다. 영감님, 어디로 가세요? 양평이요. 작은 집 하나 구했소. 혹시 그 사람네 근처요. 가끔 산소에 가려고.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영감은 마지막으로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던 이 동네. 정숙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차갑고 외로운 곳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영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길을 떠나는 최 영감님. 어떤 사람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주변을 향기롭게 하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떠납니다. 흔적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곳을 향해. 정숙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머물렀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킨 사람.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남의 상처를 어루만진 사람. 행복해지려 애쓰지 않았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사람.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임을. 진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정숙은 떠났지만 그녀가 심은 따뜻함은 남았습니다. 청학동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곁에도 정숙 씨 같은 사람이 있나요? 조용히 빛나는 사람,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더 따뜻합니다라고. 이 글이 좋으셨다면 댓글 한 줄로 행복을 전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